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저희 동서는 제가 결혼할 때 어머니께 선물 받은 팔찌를 강탈하려 들었습니다. 도배공인 제 직업을 무시하며 네 일당이 얼만데 명품을 아냐고 조롱하던 그 동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만이 최고라고 믿으며 가족조차 발 아래로 보려 했던 그 오만한 동서가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야망의 눈이 먼 시동생까지 온 가족에게 버림받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그 통쾌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신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한 인간의 최후를 보게 된 40대 직장인 박민영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아마 대부분 가족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내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 충격은 클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 제가 바닥을 쳤을 때 가장 먼저 제 가까운 남편이란 사람이 절 버려버렸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절 버렸던 벌을 제대로 받고 있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때 이야기.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전 평범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나 크고 작은 사건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녔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셨고 제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지만 저희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엄청 뛰어난 게 있거나 또는 모자라지 않고 그저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30대 중반에 결혼했을 때도 새언니도 조용하고 어디 하나 모나거나 튀어나온 것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제 짝은 저희 집안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저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남편 김경배를 만나게 된 건 바로 직장 동료의 결혼식장에서였습니다.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결혼한다길래 갔던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었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땐 결혼식 끝나고서 신랑 신부 지인들과 다 같이 모여 뒤풀이처럼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 친해지다 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제가 30대 초반 그리고 남편이 30대 중반이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이가 있었어요. 당시 시누이는 직장이 멀어 따로 살고 있었고 시동생과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말 그대로 진짜 호랑이 같은 분이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냥 보기만 해도 포스가 좀 있으시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엔 저도 무서워서 말도 잘 못했었습니다. 대신 시어머니께선 좀 소녀 같고 여리셨어요. 그렇게 성격이 너무 정반대인 두 분이시라 신혼 초반에 제가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버님 만나셨어요? 왜? 너도 네 시아버지가 좀 무서우니. 하긴 나 처음 결혼할 때도 다들 그 말 하더라. 억지로 시집 가는 거 아니냐고. 웃기지? 근데 실은 내가 먼저 네 시아버지 좋아했어. 동네 오빠였는데 얼마나 사람이 멋지고 남자다우는지 몰라. 아버님은 딱 봐도 엄청 포스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먼저 좋아하셨다고요? 아유, 그래. 저 양반이 저래 보여도 사람이 참 순정 있고 의리가 있어. 그래도 속은 여린 사람이야. 너도 몇 년 더 지나보면 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말랑말랑한 사람인지 알 거다.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을 땐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시원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말랑말랑한 사람이라뇨? 그저 시어머니가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결혼 생활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과거에 군인 생활하다 사회로 나와 회사를 차리시고 지금껏 운영을 하셨는데 정말 불의를 보면 못 참으시기도 했지만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시댁엔 1년에 한 번은 꼭 빼놓지 않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연탄 봉사였어요. 직원들부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봉사하러 나가는데 처음 제가 봉사 갔을 때 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때 갔던 곳이 엄청 좁고 가파른 계단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계단 중간 지점까지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시아버지께서 저 끝까지 묵묵히 연탄을 지게에 짊어지고 옮기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서둘러 뒤따라 쫓아갔었죠. 그런데 그 골목 끝엔 어린아이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들어가자 그 아이는 잘 아는 사람인지 반가워하며 시아버지를 맞이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냐? 상진이 잘 있었어. 아빠 어디 가셨어? 아, 아빠 요즘 일하러 가요. 이제 안 아프다고 요즘은 매일매일 일하러 가고 있어요. 아유, 그래. 잘 됐구나. 자, 아저씨가 연탄 가지고 왔어. 나중에 아빠 오시면 아저씨 왔다 갔다고 전해줘라. 알았지? 아저씨, 잠시만요. 그 아이는 나가려던 시아버지를 붙잡고서 헐레벌떡 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 소중하게 품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민 것을 보고서 저도 순간 울컥할 뻔했어요. 그 아이가 내민 건 바로 따뜻하게 데워진 술빵 같은 거였거든요. 아저씨, 이거 가시면서 드세요. 밥솥 뒤에 있어서 따뜻해요. 식기 전에 꼭 드세요. 고맙다, 상진아. 아, 상진이 덕에 이 아저씨 배도 든든하고 힘도 많이 나겠구나. 고마워. 저와 시아버지의 손에 하나씩 술빵을 쥐어주고선 그 아이는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을 나오며 시아버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아이가 아버님 딱 보고서 알아보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아직도 연탄 때는 곳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아직도 그대로인 곳도 많아. 저 집 아이는 엄마 없이 아빠 혼자 키우는데 아빠도 많이 아파서 생활이 좀 힘들었거든. 그래도 아빠가 건강이 좀 나아져서 다행이다. 아버님, 여긴 정말 오래 오셨나 봐요. 여기까지 배달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힘들지.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힘들고 말고. 근데 나도 젊었을 적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 그때 내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 지금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야. 그거 생각하면서 누군가 내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와준 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매 이렇게 하는 거란다. 시아버지는 이렇게 자신에게 내민 도움의 손길을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그런 분이셨답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에 대해선 더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연탄 봉사뿐 아니라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병원 후원도 정기적으로 하셨고 자선 행사에도 참여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께선 그런 일들을 주변에 알리거나 자랑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렇게 실천하시는 정말 멋진 분이셨죠. 그런 시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던 사람이 바로 시동생 김재경이었고요. 남편은 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뭘 해도 대범하고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추진하는 사람이었다면 시동생은 꼼꼼하고 조용조용하면서도 일 처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동생을 남편은 항상 답답해하곤 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은 시시콜콜 회사에서 있었던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니, 쟤기 그 자식이 서류 완벽하게 준비 안 하면 물건 주문 못 한다고 아주 난리잖아. 그냥 좀 해주면 될 걸 거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중간에서 어찌나 난감했는지. 아유, 걔 왜 저러나 몰라? 아버지가 거의 20년을 거래한 회사인데. 아, 사람이 바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쟤기. 걔 때문에 오늘 거래처 상무님 기분 풀어주는 날라. 혼났다니까. 그래도 납품 담당이면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늘 한잔하고 온다고 했던 거야. 아유, 그래. 아무리 꼼꼼해도 사람이 좀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뭘 저렇게 깐깐하게 구는지 원. 저런 거 보면 아주 아버지 성격 빼다 박았다니까. 깐깐하고 꼼꼼했던 시동생과 다르게 남편은 넉살도 좋고 사람들과 허물없이 다 잘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갈 때면 조용하던 집이 시끌벅적할 때가 많았답니다. 장모님, 와,
이거 어디 장사해도 되겠는데요? 장모님 저랑 같이 장사할 생각 없으세요? 완전 맛집 되겠어요. 그래? 아니, 김서방 너무나 비행기 태워주는 거 아니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김치찜 처음 먹어봐요. 어쩜 이렇게 장모님은 손맛이 좋으십니까? 저희 아내가 요리를 잘하는 게 다 장모님 닮아 그런 거네요. 장인어른 이런 음식을 수십 년 드셔오셨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김서방 넉살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늘 그렇게 분위기를 밝게 띄우는 남편을 보며 저도 신혼 땐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서 2년 터울로 딸 둘을 낳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제가 결혼하고서 3년차 되던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 윤진이도 시동생과 비슷한 성격이라 좀 조용하고 차분하더군요. 그래서 처음엔 친해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걱정은 그저 기우일 뿐이더라고요. 동서는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무슨 음식이라도 하나 하면 옆에서 어찌나 절 칭찬해주는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햇살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머 형님, 진짜 요리 잘하시네요. 전 아직 서툴러서 요리에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형님은 어떻게 요리를 이렇게 잘하세요?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유, 비법은 무슨? 내 요리도 평범하지. 뭐?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검색해서 나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나도 잘 못해. 잘못하기는요. 형님 손맛이 너무 좋은데요. 저도 배워볼게요. 형님 옆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껏 부려주세요. 제가 옆에서 잘 보면서 배울게요. 그렇게 시댁에 갈 때면 동서는 가서 쉬라고 해도 쪼르르 와선 제 옆에서 일을 거들고 설거지라도 할라치면 엉덩이로 절 슬슬 밀어가면서 자기가 자리를 차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동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오늘은 설거지한다 그랬잖아. 얼른 가. 아까도 동서가 다 밥상 차리고 치우는 것도 동서가 더 많이 했는데 가서 쉬어.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아니에요. 제가 손 붙인 김에 제가 할게요. 치우면서 손도 뒤적여서 겸사겸사 손도 씻을 겸. 아, 형님은 요리하셨잖아요. 다 각자 자신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얼른 가서 쉬세요. 첫째 조카 깨면 형님 먼저 찾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딱 붙어 있어야죠. 배려심이 많고 순둥순둥했던 동서와는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과는 결혼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 때문에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시부모님은 저희한테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쩐다 안 하는데 이 남편이란 사람은 아들 타령을 어찌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둘째 딸을 낳고 나서 한 100일쯤 지났나? 그때부터 셋째 타령을 하는데 정말 입을 확 꿰매버리고 싶었다니까요. 여보, 우리 셋째 가지면 안 될까? 아무리 그래도 나랑 성별 같은 자식 하나 있어야지. 뭐? 당신 색감당이 가능하겠어? 이제 나 일도 그만두고 당신 혼자 외벌이로 자식 키우는데 괜찮겠냐고. 그냥 둘로 끝내자. 아이,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어차피 회사 물려받으면 지금 버는 돈보다 훨씬 벌어. 또 엄마랑 아버지도 얘기 안 해도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아들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실걸. 당신 눈치 보이니까 뭐라고 말 안 하시는 거지?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둘 낳았으니 됐다고 내 몸 챙기라고 하시는데 왜 당신이 그래? 그리고 그 회사를 당신한테 주실지 안 주실지 그걸 어떻게 알아? 당연히 나한테 주시겠지. 내가 장남인데 지금 일하는 것도 다 승계 교육하는 거 몰라? 아이, 우리 한 명만 더 낳자. 아들은 꼭 낳아야 한다니까. 내내 그렇게 아들 타령하던 남편에게 전 딱 잘라 거절했지만 남편 이상하게도 끝까지 아들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다 못해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으니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아버지 반응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도 손녀보다 손자 있으면 좋잖아요. 네, 대를 이어야죠.
아버지가 좀 이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아들 한 명은 있어야죠. 아들. 아들 낳으면 좋은 게 뭔데? 네? 뭐? 아니 아버지 아들 둘이 있으니까 든든하지 않으세요? 우리 김씨 집안대도 이어주는데 당연히 아들이 든든하긴. 너 이놈! 너무 자식 애미한테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회사 일이나 신경을 써? 애 낳는데 힘 한 번 줘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아들 타령이야? 네가 낳을 거냐? 네가 낳는다면 아들 낳으라고 해주마. 아이, 당신 아버지? 아버지 그만 불러.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낳으면서 고생한 애미한테 애 낳으라고 없을 것 같으니라고. 애미야, 이 자식 말 들을 필요 없다. 난 우리 손녀들로도 충분하다. 그 뒤로 남편의 아들 타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쏙 들어갔습니다. 늘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모님이 참 든든하고 좋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좀 철없어 보일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결혼 6년 차부터 남편이 자꾸만 속이 쓰리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아우, 속이야? 요즘 왜 이렇게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지? 뭘 잘못 먹었나? 당신 어제도 그러더니 오늘도 속이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무슨 검사야? 내 나이가 몇인데. 요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있었더니 그런가 보다. 괜찮아? 약 먹으면 나아지겠지. 뭐?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봐. 위 내시경이라도 받으면 되잖아. 금방 받는다던데? 당신 내 몸 몰라? 맨날 운동하고 그러는데 아프긴 뭘 어딜 아파. 그냥 잘못 먹었나 봐. 집에 약 없어? 약 하나 먹고 출근해야 되겠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걱정돼 매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남편은 자기 나이에 큰 병이라도 걸렸겠냐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소화불량에 시달리다가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진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바로 위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구보다 절망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위암 삼키면 나 가망 없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죽는 거야? 여보, 나 어떡해? 여보, 일단 우리 병원 치료 잘 받아보자. 어? 병원에선 그래도 수술 받고 항암이랑 이것저것 할 수 있다잖아. 그거 받으면 나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여보,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남편은 암 판정 이후 너무나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한평생 크게 아픈 적 없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암 판정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3기라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3기라 해도 이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진다더라고요. 다행히 남편 같은 케이스는 위벽 바깥쪽까지 퍼지긴 했지만 아직 다른 장에 전이된 건 아니었고 5년 생존율도 한 50% 가까이 되니까 희망을 놓을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수술받기 전에 종양 크기를 줄이려고 항암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항암을 하면서부터 내내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보, 나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머리가 다 뽑히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내 머리 다시 자라나?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시 잘 자란대. 치료 잘 받고 나중에 애 낳으면 다시 자란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여보, 나 머리 빠진다고 나 버릴 거 아니지? 내 옆에 계속 이렇게 있어줄 거지. 그지? 당연하지. 내가 가긴 어딜 가. 걱정 마. 어? 나 믿어? 내가 당신 꼭 낫게 해줄게. 전 매일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곁에서 위로하고 도닥여주며 그렇게 함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가 잘 들어 종양 크기가 잘 줄어들었고 수술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다른 장에 퍼져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동안은 위 일부를 절제하다 보니 식사는 거의 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날이 갈수록 기운을 잃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전 남편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힘든 건 암에 걸린 당사자 본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해주려고 제가 옆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수술받고 퇴원을 한 이후에도 남편은 항암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3주 간격으로 사이클을 반복했는데 수술을 받을 때보다 남편이 더 힘들어하기도 했어요. 이게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를 할 때도 있고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 할 때도 많았거든요. 항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머리도 다 빠져 결국 밀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약을 맞고 난 며칠 동안은 남편이 온몸이 쇳덩이처럼 무겁다며 기운 없이 누워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기운을 주려고 전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대부분 간이 덜 되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먹어야 하다 보니 남편은 거기에 많이 짜증을 내곤 냈습니다. 속이 느글거리는데 그냥 좀 매운 거 한 입 먹으면 안 돼? 맥주라도 한 잔 하고 싶다. 정말 매번 이렇게 맛없는 것만 먹어야 하는 거야. 나 못하겠어. 그냥 밥 치워줘. 여보, 그래도 한 입은 먹어야지. 그래야 기운 나. 당신 항암 받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몇 입이라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맛없어도 조금만 먹어봐. 아이 싫다고. 입이 꺼끌하고 속이 니글거려. 그냥 이거 치워줘. 그냥 안 먹을래. 딱 한 입만. 당신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속상하고 힘들잖아. 눈 감고 딱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항암을 몇 사이클 돌렸을 땐 입안에 구내염이 심해 밥을 먹는 것도 힘들어지다 보니 남편은 엄청 예민하고 짜증도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간병을 했답니다. 그런 제 노력 덕분인지 남편은 점점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며 1년이 지났을 때부턴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번에 병원 갔더니 재발 소견이 없었다면서 참 다행이구나. 네가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어. 그 짜증 옆에서 다 받아주고 간병하느라. 그래, 얼마나 고생했니?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남편 상태도 좋아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6개월마다 확인하면 된대요. 아버님, 다들 마음 쓰셨죠? 이제 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경배 남편, 이렇게 많이 건강해진 거 다 애미 덕분이다. 고맙다, 정말. 그렇게 남편이 투병을 시작한 지 1년 후부턴 재발 소견 없이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된다면 정말 완치 판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다시 건강이 좋아지고 난 후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회사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에 더 시간을 두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평일, 주말할 것 없이 지인들을 만나느라 바쁘게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본인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 저러는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지나치더군요. 애들도 아직 어린데 어린 두 딸들과 시간을 보낼 생각조차 없는 남편을 보며 좀 화도 났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애들과 근교 여행이라도 좀 가보려고 일정을 짜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자기 못 간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나 그날 못 가. 나 약속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어쩌지? 그냥 당신 애들 데리고서 갔다 와. 어차피 나 가봤자 할 것도 없고 거기 키즈 펜션이라며. 그럼 당신이 둘 데리고 갔다 오면 되겠네. 뭐? 나만 갔다 오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이번에 여행 가는 이유가 뭔데? 당신하고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라고 가는 건데 어떻게 당신이 빠져? 솔직히 요즘 당신 너무한 거 알아?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어린 애들이랑 어떻게든 시간 더 보낼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밖으로만 돌아? 아니, 가족들이야. 평생 내내 볼 건데 뭘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야 돼? 내가 아파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애들 아직 어려서 기억도 못해. 아, 그냥 당신 애들 데리고 갔다 와. 기가 막힌 남편의 반응에 전 너무 서운한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전엔 정도를 알던 사람이었는데 아예 가정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돈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암에 걸렸던 사람을 들볶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혹시라도 저랑 그렇게 계속 싸우면 남편 건강도 또 나빠질까 걱정되는 마음에 전 속으로 꾹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병을 키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어느 날 제가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한쪽 가슴에 찌릿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뭐지 해서 손으로 눌러봤더니 전에 없던 단단한 멍울 같은 게 잡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지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샤워하거나 속옷을 갈아입을 때 자꾸만 찌릿찌릿하고 당기는 느낌이 들어 병원을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고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유방암이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사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심각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병이 찾아올 줄도 상상도 못했고요. 병원에서 결과 듣고 나오는데 처음엔 이게 뭔가 싶어 멍하다. 이내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우리 두 딸들은 어쩌지? 남편에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지? 시댁에겐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저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정말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딱 든 생각은 남편에게 먼저 알려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저녁에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여보, 나 저녁에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오늘 몇 시에 끝나? 아우, 왜? 나 오늘 약속 있어. 늦을 거야. 오늘은 그냥 집에 좀 일찍 오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이, 짜증나게 그냥 하면 될걸. 뭘 그렇게 얘기를 해. 아유, 몰라.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니까 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던지. 그러고서 전화를 끊어버리는 남편이 너무나도 야속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하나도 모르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서 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정이 다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절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 당신 뭐야? 어? 당신 왜 여기 안 자고 있어? 여보, 나 할 말 있어. 뭐야? 아, 뭔데? 무슨 할 말? 갑자기 분위기 왜 잡아? 아우, 나 피곤해. 얼른 얘기해. 여보, 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나 유방암이래. 뭐? 남편은 제 말에 한동안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서둘러 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 이기라서 치료받으면 괜찮을 거래. 당신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유방암 진짜 확실해. 어? 수술 받고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알았어. 그런데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서 별말 없이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땐 충격이 그만큼 커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 시댁과 친정에도 제 암 소식을 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저에게 걱정 말라고 절 토닥여 주셨고 친정에선 당장 와서 간병을 해주겠노라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은 하루 종일 저한테 그 어떠한 연락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전 남편이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웬일로 남편은 일찍 퇴근해 집에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와선 트렁크에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전 그 모습을 보며 대체 뭐 하는 건가 싶었어요. 당신 지금 뭐해? 왜 짐을 싸는 거야? 나 당분간 밖에서 지낼게.
여차저차 서류 정리하면서 얼굴 보는 건 껄끄럽잖아. 안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서류 정리라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솔직히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크게 아파 보니까 내 인생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어. 당신 암 걸려서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고,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이혼하자. 나중에 당신 가고 나서 보험금이라도 내가 받아봐. 얼마나 욕을 먹겠어. 그러니까 당신 치료 시작하기 전에 끝내자고. 뭐?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나더러 이혼하자는 소리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당신도 내내 짜증났잖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아직 내 나이도 젊은데 가족한테 얽매여서 살고 싶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각자 부모님한텐 각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끝내자. 아무튼 서류는 조만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여보, 여보! 남편은 그렇게 뜬금없이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내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릴 수가 있는지 전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떠난 이유가 분명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남편의 행적은 좀 수상했거든요. 누군가와 뭘 그렇게 재밌게 메시지를 나누는지 집에 있는 날이면 희죽희죽 웃으며 핸드폰으로 누군가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꽤 있었습니다. 설마 해서 핸드폰을 나중에 보면 그 시간에 했던 메시지 내역은 죄다 삭제하고 없더라고요. 출장도 싫어했던 사람이 갑자기 출장 가는 걸 즐겨하고 친구들과 밥 먹고 온다더니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남편이 정말 사람들과 자주 보고 싶어 그랬겠거니 생각했었는데 뜬금없이 이혼 통보를 하고 나간 남편을 보며 무언가 있다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심한 건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행적을 쫓는 건 어렵지도 않았어요. 며칠 후에 친구가 퇴근하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게 됐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곤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전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은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고 퇴근 후엔 그곳에 들어갔다가 누군가와 함께 편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한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남편 회사 신입으로 들어온 격리 상간녀였어요. 남편은 그 어린 상간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암에 걸리니 이혼을 통보한 거였죠. 그 사진들을 모두 받아들고선 전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 전 다음 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뭐야? 당신 마음 결정한 거야. 이혼 도장 찍을 거지? 그래. 오늘 저녁 이 시간 되면 집으로 바로 와. 뭘 집으로까지 가? 그냥 내가 서류 보낸다니까. 할 말 있으니까 집으로 오라고. 안 그러면 나 회사로 찾아갈 거야. 아이, 알았어. 가면 되잖아. 대신 도장 진짜 찍는 거다. 끝까지 뻔뻔하게 얘기하는 남편을 보며 전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평범하게 끝을 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녁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집에 도착을 했어요. 참, 이혼하는 게 그렇게 반가운지 환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저에게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진작에 사인하면 좀 좋아. 요, 며칠 사람 들볶다가 웬일로 사인하겠대. 잘 생각했어. 당신 이제 이혼해야 나중에 보험료도 나한테 안 오고 당신한테도 좋은 거라니까? 어차피 껍데기인 사람이랑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새 인생 시작하자고. 당신도 이제 수술 받고 항암하면 잘 선택했다 싶을걸. 당신 진짜 뻔뻔하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헤어지고 싶다는 거 맞아? 아, 그럼 내가 뭐 딴 생각으로 헤어지자고 할까 봐. 됐고, 그냥 헤어지자고. 당신이랑 잘 맞지도 않고 나도 홀로 생활 즐기고 싶어서 그래.
홀로 생활. 야, 넌 네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앤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걸 보고서 지금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을까? 전 그렇게 남편에게 상간녀와 같이 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보고서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내 표정이 바뀌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진짜 소름 끼친다. 사람 뒷조사까지 하고 말이야. 그래, 나 여자 좀 만난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어차피 당신 아프고 가버리면 나 혼자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 청승맞게 사는 거보다 여자 만나 잘 사는 게 당신 마음도 편할 거 아니야.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당신 아프면 당분간 뭐 아내로서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어? 사람은 살아야지. 안 그래?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 그 대신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당신 남겨둔 유산 같은 거 헤어지면 나한테 안 줘도 되는 거잖아. 이 정도면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 그러니까 시끄럽게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사인이나 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못돼졌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 뭐? 그럼 내가 간병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어차피 내가 말했잖아. 당신 아프기 전부터 내 마음 이미 떴다고. 근데 마음도 없는 사람 내가 어떻게 간병을 하냐. 거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얼른 헤어지자고. 당신 어차피 소송해도 아파서 소송 제대로 할 수나 있겠어. 대신 내가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줄게. 그럼 되잖아. 당신 부모님, 당신 암 걸려서 속상할 텐데 불륜으로 이혼했단 소리까지 들어봐. 쓰러지시지 않겠어? 그냥 애초에 사이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다 하면 얼마나 깔끔해? 그러니까 당신이야말로 생각 잘해. 난 그래도 당신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솔직히 이거 발설하면 끝이지. 이 사진 하나로 뭘 알 수 있겠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마가 될 수 있는지 제 마음에 제대로 비수를 꽂는 이 남자를 보며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던 일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전 그래도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용서라도 빌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당신이랑 나 헤어져. 근데 왜 헤어지는지 다 알아야지. 안 그래? 당신이 그랬지. 새 인생 살고 싶다고. 그럼 어디 한번 제대로 새 인생 살아봐.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서류들, 증거들 싹 다 모아서 시댁단체 채팅방에 올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이걸 어디다 올려? 야, 그걸 어디다 올린다는 거야? 뭘 올려? 잠깐, 설마 진짜 올린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야, 그거 올려봤자면 얼마나 달라지겠어? 어차피 가족들 죄다 팔은 안으로 굽어. 우리 집에 알린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건 해봐야 하는 거지.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네가 스스로 감당해봐. 그래. 마음대로 해.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내가 그것도 못 들어주겠냐. 하여간 정 털리게 하는 데는 뭐 있다니까. 어쨌든 서류는 다 사인했으니까 내 거 사인해서 제출할 때 연락해. 그렇게 남편은 자신이 열심히 작성한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져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그 후에 남편의 불륜 자료들을 죄다 시댁단체 채팅방에 올려버렸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이 모두 그 자료들을 확인했고 다들 이게 사실이냐며 물어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전화도 오셨더라고요. 애미야,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네. 아버님? 이 사람 뻔뻔하게 외도하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어요. 죄송하지만 아버님, 저 더는 며느리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애미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애비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네. 이 사람 짐도 다 싸들고서 오피스텔로 그 여자랑 살림 차렸더라고요. 그 꼴도 다 봤는데 뻔뻔하게 오늘 이혼 서류 들고 왔고요. 남편은 들켜도 별 반응도 없네요. 이젠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우선 알았다. 일단 알았어. 그로부터 얼마 후 뻔뻔하고 당당했던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절 찾아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오더니 바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만 같이 가자. 어? 당신이 오해한 거라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우리 집에 가자.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오해를 했다고 아버님께 가?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나 가.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수술 받기 전에 제발 우리 아버지 좀 만나러 가줘. 아버지가 회사를 제기 시동생 이름한테 주신대. 나 같은 놈한테 회사 물려줄 필요 없다면서. 지금 회사에서도 나 나가라고 난리야. 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회사 없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리고 분명히 당신이 그랬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 그리고 나 당신하고 합의 이혼 안 해. 나 소송할 거고 당신이고 그 여자고 다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여보, 제발. 아버지가 이혼하는 순간 나 쫓겨난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줘. 아니, 나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 되겠거든. 당신 말대로 생각해보니까 당신하고 사는 거 너무 내 인생에 아깝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신 같은 사람 내 곁에 안 두려고. 그러니까 제발 내 곁에서 꺼져줄래? 알고 봤더니 시댁에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께선 남편을 호되게 혼내시고 회사에서도 나가라고 통보를 하셨다더라고요. 거기다 회사는 시동생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발에 불똥이 떨어진 남편이 그제서야 절 찾아와 미안하다며 용서를 빈 거였죠. 그렇지만 남편에게 내려진 벌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는 제대로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회사 공금으로 둘이서 출장이랍시고 밖에서 여행하고 돈 펑펑 쓰며 다녔던 것과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입 직원 명의로 오피스텔 보증금을 회사 공금으로 끌어다 쓴 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원래 시아버지께서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회사에서 보증금 지원을 했었는데 그 상간녀는 그 지원 대상이 안 됐었거든요. 아직 입사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라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 멋대로 그 돈을 받아 오피스텔을 해준 거였죠. 거기에 불만을 품었던 다른 부하 직원이 시아버지에게 그걸 알리며 회사도 아주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시아버지가 저에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죠. 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구나. 그 자식 아플 때 네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간병했는데 어떻게 그 자식은 너에게 이런 아픔을 준다니.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 들었어요. 회사 서방님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그래? 그놈의 자식은 이 회사 일할 자격도 없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애가 어떻게 회사를 다 꾸려 나가겠어? 네 마음이 이걸로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구나. 치료 잘 받고 부디 건강해라, 애미야. 결국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도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암 투병을 하며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부모님께선 절대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저에겐 애들 양육비도 일시불로 다 챙겨주시기도 했죠. 어차피 전 남편 이혼하고서 직업도 없었으니 양육비를 줄 여력도 안 됐겠지만요. 워낙 남편 케이스가 배은망덕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에게 좀 더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참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딸들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다 보니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컸는지 그 후로 한 번을 아빠를 찾지도 않더라고요. 전 제 몸속에는 암세포를 도려냈듯 남편과도 같이 도려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친정 부모님의 도움 덕에 전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1년이 지나 더 이상 전이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간간히 시부모님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애들 소식도 전해드리는데 전 남편은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역시 전 남편과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혼하고 2년이 지난 후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군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아보니 그 전화 바로 전 남편이었더라고요. 여보, 나야? 잘 지내지? 번호 안 바뀌었네. 바뀐 줄 알았는데? 뭐야? 웬일이야, 갑자기?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병원 갔더니 나 위암도 재발했대. 다시 치료 시작해야 한다는데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상처를 줘서 이렇게 벌을 받나 봐. 정말로 미안해.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은데 당신하고 애들 얼굴이라도 좀 보러 가면 안 될까? 이제 와서 당신 참 끝까지 뻔뻔하다. 근데 어쩌지? 나한테고 애들한테고 당신 남편도 아빠도 아니거든? 그렇게 우리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야 와서 후회한다고.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당신이 그랬지. 살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애들한테 또 상처 주지 말고 지금 그랬던 것처럼 없는 듯 살아. 알았어. 다신 연락하지 말고. 여보! 여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들어보니 전 남편은 위암이 재발해서 앞으로 다시 치료가 필요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도 찾아가 빌고 또 빌었다는데 시아버지께선 받아주지 않고 있고 시동생이 그나마 도의적으로 치료비만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상간녀도 전 남편 이혼하고서 바로 헤어졌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어린애가 뭐 때문에 가정도 버린 전 남편을 계속 만나겠어요? 회사도 날아가고 직장도 없어졌으니 바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전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진심을 다한 사람들을 버렸으니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제대로 정신 차려 남은 인생이 있다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전 아직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수술도 잘 끝나고 항암도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엔 친정으로 이사와서 근처에 살며 친정 부모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어요. 다시 취직도 하고 열심히 저희 딸들을 키우며 소소한 행복도 누리고 있답니다. 요즘은 동서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데 전 시동생은 여전히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며 제 삶을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전 남편처럼 혹여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소중함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이 부디 건강을 되찾으셔서 행복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기 쉽더라고요. 간병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을 걱정해 자기 마음을 잘 털어놓지 못하고 아픈 사람은 간병하는 사람이 힘들까봐 또 제대로 표현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보니 힘들수록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간병인 분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모든 분들, 부디 위기를 잘 이겨내고 다시 저처럼 건강을 찾아 꼭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모두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